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하는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사실 이때부터 많이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가장 큰 화두로서 지금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군사 시설이라든지 뭐 아까 항만이라는 주요 기간 산업 부분에서 뭐 최소한 뭐 반경 몇 킬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그럴 시기가 온 거고요.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워낙 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중요한 시대가 된 만큼 이것도 우리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지금 아까 단순히 제조나 뭐 뿐만 아니라 유통 부분에서 우리한테 공습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이고 만약에 거기서 좀 불법적인 부분들 인수나 M&A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금융의 여러 가지 자금을 동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규제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 명의로 우리나라의 용산에 있는 골프 연습장 땅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1,000평 좀 넘는 모양입니다. 그만한 땅을 사들였다고 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 넓은 땅도 아니고 뭐 외국인이 땅 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아무 땅이나 막 사게 해도 되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뭐 다들 다른 나라 자산 우리도 미국 주식 사고 미국도 우리 주식 사고 하는 글로벌 시대에 사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는 걸 그냥 계속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오래 해오신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 삽니다 하는 뉴스들은 뭐 10여 년 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실은 미국인들은 그 전부터 사긴 샀는데 네. 이제 미국인들이 땅 살 때하고 또 느낌이 좀 다른가 보다 싶기도 하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별로 호불호조차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까지도 이제 거기다가 녹여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좀 가리마를 잘 타긴 타야 되겠다 싶은데 최근에 용산 뭐 어디 땅을 좀 샀다는 게 또 한번 이슈가 됐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보다는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거죠. 예. 2018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실 이제 대통령실 옮기기 전에 이제 2018년도에 딴 건데 이때 한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 골프 연습장 부분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화가 밝혀졌고, 이게 지금 현재 또 3배 이상 뛰어서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하는 2018년이니까 거죠. 뭐 네. 3배 뛸만도 하죠. 아파트 값도 2-3배 다 뛰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용산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게 미군 용산 기지 있었던 데랑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나온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대사관 측에서 이걸 뭐 중국 대사관은 이거 이제 공무용으로 이제 대사관용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코로나가 또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아직은 못 쓰고 있다.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 안보가 지금 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 용산이면 지금 대통령실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살 때는 거기는 대통령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 하고 2018년도니까. 예, 산 거니까 그거 뭐 대통령실 근처에서 뭐 산 건 아니지만 여기가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가요? 보니까 뭐 주소지로 봤을 때 이태원 부분들도 나오고 하기 남산 자락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 남산 터널 타기 타러 올라가다 보면 그냥 산등성이 어디 그 정도 땅인 것 같아요. 골프 연습이니까 조금 외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어떤 게 좀 뭔가 생각할 포인트입니까? 이게 이제 2018년도가 또 이게 결국은 뭐 이게 우리가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선택 판단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중국 대사관의 공무용을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공무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뭐, 용도로 그러니까 여러 중국 대사관 입장에서는 뭐 문화관을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개념에서 여러 그런 시설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지금 지금 관련된 지금 대사관에 있지만 명동에 그런 부분을 좀 확장을 시켜서 다른 가지 업무 범위를 그러니까 그 업무라는 게 지금 잠시 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러 이제 중국 자본들이 지금 이건 중국 정부가 산 거지만 예. 기업 자본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지금 한국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 밝히지는 않기 때문에 내부형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 용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2018년도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하는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사실 이때부터 많이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가장 큰 화두로서 지금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경제 안보라는 그런 관점에서 위치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에 땅 사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청와대에 가깝거나 용산에 가깝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게 기업도 아니고 이제 중국 정부가 샀다는 부분에서 이제 더 시장에 반응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항만이랑 군사 시설이라든지 공항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 자본들 못 하게끔 그러니까 큐피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 부분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아까 경제 안보라는 이슈가 지금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나 사고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상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미국 거 가고 사고 미국인도 사는데 중국이라고 막아야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상호주의 부분도 그렇겠지만 좀 문제 소지가 크죠. 나중에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중요한 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중국 정부가 사는 줄 알았으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그런 로케이션의 땅들도 그냥 민간인 사고 팔듯이 알아서 하고 사후에 보고할 것도 없고 신고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특히 또 그게 용산 대통령이 있으니까 지금 더 지금 이슈가 되고 지금 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군사 시설이라든지 아까 항만이라는 주요 기간 산업 부분에서 최소한 반경 몇 킬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시기가 온 거고요.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워낙 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중요한 시대가 된 만큼 이것도 우리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왜 걱정하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근처니까 혹시 거기서 총 쏠까봐?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단은 중국 자본 이게 만약에 미국 자본 다른 나라였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반대 심리가 있죠. 일단은 중국이 싫으니까 다들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찌 보면 또 다른 나라가 샀으면 괜찮은 거면 중국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중국 베이징에 무슨 우리가 땅 샀는데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괜찮지만 한국인이 사면 이상하다고 그렇죠. 반응하면 우리도 기분 나쁘듯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원칙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최소한 그런 기간 산업이나 정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 그 로케이션이 무슨 이거 이렇게 하면 걱정인데 할 만한 그런 스토리는 없는 거죠? 네. 그까지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은 지금은 조금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저는 그럼 봅니다. 이제 상호주의를 말씀하셨고 당연히 그게 이제 외교의 기본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땅이 필요하면 네. 어떤 용도로든지 외교 목적이든 공간 운영 목적이든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땅 살 때 그 나라 정부의 허가 도장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냥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거 항만, 공항, 군사 시설을 빼고는 전부 다 주 정부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거의 3분의 2 이상 주가 다 지금 중국 자본들 땅 사는 거에 대해서 다 지금 행정명령으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3분의 2 정도. 미국 주의 3분의 2가 50개 중에서 한 30개 주가 넘어갈 겁니다. 중국인은 땅을 못 산다? 네,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2022년, 23년 이때부터
아예 금지예요? 심사 금지. 허가도 아니고? 거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보면 주로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하고 있는 데는 거의 100%가 못하게 하고 있고 매입을 못하게. LA 매입을 못하게. 그러니까 LA나 민주당 쪽은 조금 더 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데이터를 보면 한 30개 주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민간인이든 거래 상대방이 중국인이거나 중국적이면. 중국 정부일 때는 신고하시오라는 룰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스 노를 허락을 받고 신고는 하죠. 있어.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신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제 뭐 아예 돌려보내는 게 많다라고 이제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그런 관련된 법이 있으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자체를 매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도 한 4-5개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과되기는 쉽지 않고 주정부 차원에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법.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게 쉽지는 않고 근데 그 원칙은 민감한 시설, 안보 차원에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주정부한테 맡기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공안 항만 같은 전략적 시설은 연방정부법으로 안 되고 네. 나머지 뭐 땅들은 주정부가 맡고 있고 그렇죠. 사실상 절반 이상의 근데 그게 주에서 이제 금지가 되어 있다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2022, 2023 이때 만들어지고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듣다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중국이면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목적으로 땅을 살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 정부나 중국인 명의로 안 되면 친구인 미국 스미스나 데이빗한테 땅 좀 사주라. 그 대신 우리한테 그 건물 땅 빌려줘라 하면 렌트를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회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세컨더리 볼 거니까 우회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만약에 그 자본이 중국 이름으로 아까 스미스 마이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갔을 때 근데 이 사람 이제 허수아비예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기업 명의로 구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지어는 뭐 렌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차피 땅이라는 건 파서 중국으로 갖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 로케이션을 활용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뭐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중국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정책이 있다면 땅에는 대책이 있다란 말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론을 또 진행하는 것도 뭐 있다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뭐 이런 정서가 좀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그러면 뭐 중국 이야기는 아니 미국 이야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많이 이제 지금 매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꾸 이제 중국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한국인이 땅을 뭐 못 사게 하는데 왜 우리는 중국인을 땅을 사주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논쟁의 중심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중국의 토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 토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엔 땅만 구입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을 구입했으면 보통 두 가지의 권리 정수를 받거든요. 첫 번째는 토지 사용증을 받고 두 번째는 건물 그러니까 소유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하시는 게 중국은 무조건 나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되니까 두 개의 증을 받는데 하나는 토지는 그러니까 사용권을 받는 거고 건물은 내가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파트는 70년이고 뭐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만들었다면 그게 50년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게 중국이 이제 이 제도 부분에서 그러면 70년이면 70년 이후에 중국 정부 공산당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한참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뭐 미래에셋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요. LG도 있고 다 건물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네,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중국에 물권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물권법이라는 권리를 물권에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2016년 11월 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가장 이슈가
7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에서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이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70년 동안. 그래서 또 이게 상속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적대적이라서가 아니라 중국인들조차도 내국인들한테도 맞습니다. 그렇게 땅의 소유권을 팔지는 않으니 똑같이 그렇습니다. 왜 중국인들은 우리 땅 우리 보고 땅 못 사게 하면서 왜 우리는 중국한테 땅 파냐라는 건 서로의 체제가 달라서 그런 것이다. 네. 그 체제가 그렇죠. 여기 흘러온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토지 제도가 딱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유 토지가 있고 집체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미지정토인데 이거는 뭐 산 이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빼고 국유 토지와 집체 토지라는 게 있고 국유 토지에는 출항 토지와 획발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방송에 처음에 설명하는 건데 이따 국유부터 설명드릴게요. 국유 토지는 출항 토지와 획발인데 출항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유상 토지 돈을 내고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그다음에 획발 토지는 무상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공서가 있는 땅, 뭐 중국 대학이 있는 땅 이거를 획발 토지라고 합니다. 획발. 그러니까 그 한자 부분에서 이걸 분리시켜 놨다라고 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출항이라는 것은 양도를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우리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뭐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썼던 게 바로 출항 토지인 거죠. 이게 이제 국유 토지라는 거죠. 출항 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막 말씀드렸듯이 뭐 LG전자가 중국의 사업을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그 건물 뭐 이걸 해가지고 돈을 또 많이 또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래에셋도 마찬가지 상하이에 있었던 부분들이고 집체 토지는 뭐냐면 이게 집체 토지가 과거에 중국 이제 신의 혁명 즉 이제 손문 선생이 하면서 청나라가 망하고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토 이게 이제 중국 토지제는 그때부터 이어진 겁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국유토지인데 청나라 때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들 이 땅들을 나라 것도 아니요. 개개인권도 아니요. 그 지역에 불화를 받아서 단체적으로 그걸 농사를 지었던 공동의 땅이다. 토지다 해서 집체 토지거든요. 집체 토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업들이 실패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나가라 그런다. 쫓겨났다.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아니 공장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알려진 뭐 이름만 대면 뭐 칼텍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집체 토지는 거기다 공장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뭐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마을 공동 토지라는 거죠. 그렇죠. 집체 토지는. 요 또 예전에 있는 농민들이 같이 공동의 소유하다지는 토지 개혁할 때 농민들한테 나눠주긴 했으나 개개인별로 분배해주지는 않은. 그래서 마을 전체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민 토지, 농촌 토지 이렇게 나라 땅도 아닌 그나마 개인 땅도 아닌. 근데 그 토지는 먼저 법적으로 외상 투자 기업, 외국 기업들한테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저렴하다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농민들이 막 이제 일어나고 시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같은 경우도 그 넓은 공장 부지에 집체 토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저도 이제 협상에 제가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직접 협상에 참석을 했었고 했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꼭 토지를 꼭 떼봐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무슨 토지? 토지 대장. 출항 토지냐, 획발 토지냐, 집체 토지냐.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장이나 아파트는 대부분 다 출항 토지, 유상 토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유권은 다 나라 건데 토지, 국유 토지인데 공짜로 받으면 획발 토지? 출항 토지, 출양 토지. 출양 토지. 유료로 사용권을 무상 받으면 토지. 획발 토지. 그거는 무상. 획발이 무상이죠. 네, 획발이 무상. 출양이 유상. 유상. 어쨌든 소유권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상 건축물은 토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잘못되면 건축물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을 계속 나라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건 그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결국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사유재산화하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수단과 생활 소비재 수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산 수단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생활 소비재 즉 건물은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거야 뭐. 그렇지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아와서
중국에서 뭐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사면 똑같습니다. 두 개를 받는데 하나는 토지 사용권, 하나는 건물 소유권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독특하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처럼 우리나라 집값이 막 무섭게 오를 때는 그래 국유 토지가 다 국유 토지였으면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은 그래도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잘 오르는 이유가 땅 소유권이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그 값이 그렇게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땅이 내 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받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게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아까 되지도 않았지만 70년대는 계속 또 정부가 아까 2008년 물권법 2016년대 11월 달 유권 해석 이거 나오면서 이걸 자동 연장이 되고 상속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뺏어간다? 그럼 집을 안 사겠죠. 그러겠죠. 네. 한 번도 예를 들면 70년 동안 너한테 빌려줄게 아파트 건물은 네 거고 아파트 땅은 정부 거야라고 하는 거를 그 70년이 아직은 지난 케이스가 없나 보죠. 그렇죠. 이제 개혁 개방을 해서 했을 때 하면서 개혁 개방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된 건 없고 거의 다 돼가는 게 거의 있죠. 다 돼가겠죠. 네네네네. 우리나라도 아파트 지어진 지 이제 60년, 50년 되는 것도 슬슬 나오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로 기대하고 시장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10년도에 이번 정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 연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어떤 식의 자동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절차에 그냥 수순에서 그 증을 갖고 가면 그거에서 바꿔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유효기간이 또 70년 연장된다? 내려가는 것들이 반드시 예외 없이? 그렇죠. 그렇게 2016년 11월 달 나온 그렇게 법에 얘기했어요? 네. 그 규정이 나온 거죠. 네. 그럴 거면 그게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거 나중에 소유권, 이게 사용권인데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들은 내가 70년 동안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거고 오르면 팔 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집값이 그러니까 상하이나 베이징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뭐 사실상 소유권이다. 결국은 소유권이라고 이제 보는 것들. 그래서 저도 그거로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하고 70년마다 갱신하든가 뺐든가 하면 처음에 한 3, 40년까지는 집값이 오르다가 혹은 개발이 되다가 앞으로 한 1, 20년밖에 안 남았으면 아무도 재건축도 안 하고 리모델링도 안 하고 인테리어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20년 후에 내 땅이 아니게 된 건데 누가 거기다 돈을 넣고 개발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토지 국유화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유화를 하면 평등해지기는 하는데 그럼 아무도 개발을 안 하는 문제가 생기니 그냥 하향 평준화되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리모델링도 지금 일어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유재산을 막고 공유재산으로 만드는 게 부의 재분배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 원칙에 충실하는 거야라고 해서 기껏 해놓고 계속 무제한으로 연장하기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국도 그럼 그 토지의 국유화나 공유화는 포기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지금 아까 이게 70년이 안 됐지만 곧 되겠지만 이게 이제 자동 연장하고 이게 어느 선에서 좀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뭐 큰 하나의 변화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큰 변화가 예를 들면 큰 정치적 이슈가 한번 훅 치고 간다든지 변화가 있을 경우는 이게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근반 교과서적인 내용으로서 토지는 생산 수단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뒤바꾸는 부분에서는 뭐 법은 못 바꾸고 현실은 만들어주는 거군요. 큰 틀을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럼 중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땅을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하니까 그럼 이 땅 우리가 그럼 70년간 임차하겠습니다라든가 하면 중국은 그때 어떻게 해줘요? 보고 도장 찍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든 말든 마음대로 하쇼 이쪽입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우리 대사관이 우리나라 정부가 가서 중국에도 우리가 필요한 땅이 있을 수 있으니 베이징에 있는 어디 골프 연습장 땅 한 1,500평을 우리도 사고 싶다. 출항 토지를 유료로 또는 무료로. 예. 아니죠. 유료로 사요. 출항 토지는 유상이니까. 그렇겠죠. 유상. 예. 어쨌든 당연히 그게 사는 거니까요. 사는데 문제는 다른 게 뭐냐면 사는데 출항 토지를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진짜 우리 같으면 사용권을 가진 거잖아요. 사용권을 이제 아까 아파트는 70년이고 우리가 용도에 따라 중국은 사용권의 전환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은 50년,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나 시설이나 이런 뭐 유락시설 같은 경우는 40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권 돈을 주고 출항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매입을 하고 만약에 건물을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한 1년 지나면 이야기가 날라옵니다. 다음 2년 지나고 나서는 두 번째 경고가 가면서 안 하면 이게 당신이 이 토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들. 원래 취지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놀리든 말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것을 뭐 그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지금 뭐 300억, 1000억 됐잖아. 이게 지금 중국에 지금 뭐 도시화가 되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 땅값이 예전에 뭐 한 100억이었는데 지금 5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생산 수단으로서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가 들어오고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만 초기에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된 건 앞으로 용산 같이 좀 중요해 보이는 땅에 뭐 누가 중국 정부가 살려고 하면 그때 이후에는 신고를 받든 허가를 받든 해서 용도. 우리 정부가 그래도 좀 알고는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라는 그런 의견이라서. 네. 근데 다만 이거 우리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땅을 살 때도 그쪽에 허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사고 나서 말씀하신 듯이 건물을 안 짓고 있으면 그때 뭐라고 하는 정도인지. 그 토지를 살 때는 그게 이제 거기에 토지의 권한이 지방의 어느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에서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마다.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분들이. 근데 그 상업용 그 아까 말한 출항 토지를 구매를 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볼 때 잘 봐야 되겠죠. 집채 토지 사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죠. 네, 안 되겠죠. 무조건 출항 토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대장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할 때 이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용도를 적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년에. 예. 그럼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부분에서 이제 허가가 나오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거죠. 땅을 빌려주마 그렇게. 판다라는 거죠. 판다라는 거죠. 사용권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아파트면 70년 동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권을 사는 거죠. 70년간에. 근데 보통은 이제 70년간 사용권을 아파트라면 누군가가 땅을 샀다가 그 땅 자체를 누군가한테 팔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끼리 서로 그거 거래할 수 할 있으니까. 예. 그거를 출항이라 그러고 예. 그걸 1차 거래라 그러고 이 사람이 산 걸 또 다음 사람이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중국에서는 전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도라는 표현을 예, 쓰죠. 그러니까 출항과 전량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가능합니다. 그것도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신고는 해야죠. 용도가 내가 받았지만 내가 이게 너무 커. 내가 다 하기 힘드니까 요 일부분을 이렇게 주겠다. 그럴 수도 있고. 네, 낼 수도 있겠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그런 변경된 사항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 작성해서 뭐 제출을 해야 되는 당연히 그렇긴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네. 우리도 당연히 소유권 넘어가면 당연히 등기부에다 신고는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우리 몰래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당연히 하는 건데 너희들끼리 사고 팔고 너희들끼리 등기부 신고하는 걸 우리 구청이나 시청한테 알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제도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한테 지방정부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받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신고의 개념이고 거기서 심의를 하죠. 네. 물어보면 됩니까라는 표현이 좀 그런 거고 예. 그렇게는 이 수순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보고 문제 없으면 오케이 되는 거고 뭐 거기서 이상한데 하면 이제 뭐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이상함이라고 하는 게 왜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는 질문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물어볼 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가 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에서는 절대 중화민국 정부라고 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네,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그럼 해주나 보군요, 그거를. 네, 토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걸 관할은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출항 토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 그 교수님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중국만 그렇게 체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약간 무방비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제가 다른 나라까지 일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나 호주나 뭐 지금 특히 이제 반중 정서에 좀 있는 부분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 하면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자본에 대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리 보면 우리나라는 저걸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건 반중이나 뭐 이런 걸 정서를 넘어서
그러니까 중국인이 거래할 때만 하라고 하면 그건 외교 그러니까요. 문제로 비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중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나라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기관 산업이고 전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국이 아니라도 뭐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부두나 항만이나 이런 거 말고 서울에 있는 땅이라든가 혹은 지방에 있는 어떤 땅이든 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죠. 그게 아까 전략적인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으로 있는 지역 군사 시설 이런 부분에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은 관여를 하는 게 맞고, 근데 뭐 우리가 정말 아파트를 어떤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고 뭐 중국인이 뭘 산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이게 심의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죠. 다른 나라도 다른 외국인이 와서 땅 살 때는 네. 그걸 검토를 하느냐, 중국처럼 또는 마찬가지죠. 중국인이 접근할 때 미국처럼, 마찬가지죠. 아니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누가 땅 샀는지는 신경을 안 쓰고 다 등기부에 다 각자 이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칙은 어느 나라의 외국 자본이든 간에 항만이나 공항이나 군사의 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는 땅, 토지에 대해서 주민할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는 게 맞다. 그게 어느 자본이든 간에 외국 자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나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원칙이 그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요번에 문제가 됐던 서울의 용산 땅은 항만도 아니고 부두도 아니고 군사시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슈를 지금 붙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미군 용산기지에 전 미군 용산기지에서만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했겠죠. 근데 이것을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때는 대통령실도 안 들어와 있던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갖다 붙이다 보니까 지금 그걸 시선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건 이제 언론에 좀 이상한 그 지적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네. 2018년에 용산이 거기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얘기고, 괜히 우리나라가 중국 반중 정서 있는 것도 알긴 알지만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다만 지적하시듯이 꼭 중국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땅을 외국인이 함부로 사가서 맘대로 쓰는 게 나중에 되돌리기도 어렵지 않겠니? 그래서 사전에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있어야지. 그게 그러니까요. 전국의 모든 토지는 아니더라도 제 말씀. 지자체가 볼 때마다 여기는 좀 그런데 보통 민간인도 아니고 그냥 특정한 외국인이네라고 하면 요건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하는 제안은 매우 합리적인 듯하여. 그렇죠. 네. 그게 다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왜 코리아만 다른 외국인이 살 때만 이렇게 까다로워? 니네가 차이나야? 라고 물으면 우리도 민망하잖아요. OECD 회원국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상황이 어떤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다른 상황이 어떤지를 여쭙는 거죠, 자꾸.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분에서 그걸 벤치마킹을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나라별로 정리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미국 걸 같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국과는 거의 적대 관계고 우리는 함부로 적대 관계할 수 없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터진 부분에서는 그때는 대통령실 들어간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부터 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 이걸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안보가 지금 앞으로도 더 민감하게 이제 경제안보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전략 기간산업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제도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뭐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봐서 우리 정부가 좀 신경을 쓸 건 좀 써야 되겠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끔씩 진짜 우리는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좋은가? 자식들 이제 우리가 좀 좋은가 보지라고 하면서 살짝 흐뭇해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반대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아파트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사실은 경계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들거든요. 들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라면 혹시라도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게 그 나라의 어떤 전략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면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저는 과민 반응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는 건 조금 다른 스토리지인데,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아까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제주도, 부산, 해운대, 하물며 안산 이런데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중국이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무리를 지어서 사서 왕창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심각성이 대두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 그분들이 자본을 분산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똑같이 이제 투자의 개념을 생각하는 부분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이게 단순히 이게 좀 단체로 움직이고 한꺼번에 건물을 많이 사고 이게 되면서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여지고, 특히 중국이라는 그런 정세가 맞물리면서 자꾸 이제 이상한 시선을 좀 보는 경우가 좀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 사서 먹을 게 전략적으로 할 만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개인들이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 토지를 사는 거에, 토지를 그러니까 사는 거에 뭐 대해서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토지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많이 샀죠. 예. 혹시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많이 다투고 있으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뭐 땅을 사든 공장을 사든 해서 뭔가 우회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에서 한 360억 달러를 지금 FDI를 했다라고 유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은 좀 됩니다. 왜냐하면 360억 달러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만 해도 뭐 중화권 자본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20.4%를 차지합니다. 5분의 1이 중화권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계속 팔로우업 30년 넘게 팔로우업한 저 입장에서는 예전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 중국이 우리나라 투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또 서비스 분야 쪽으로 많이 했다면, 최근에 보면 화학, 철강, 뭐 배터리, 여러 지금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2023년도부터 급증하느니 작년에 거의 가장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중화권 자본, 홍콩도 포함이 되는데, 홍콩도 중국이 본토가 홍콩을 경유해서 온 거기 때문에 다 중국 거라 보고, 이건 매우 좀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겉으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는 투자를 받으니까 좋지만, 저는 그런 긍정보다는 부정이,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회적인 수단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거기에는 금융 서비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보는 것은 제조의 기업들이 여기서 공장을 하고, 그 기업들이 제조도 공장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땅도 살 것이고 아파트도 사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 시장의 제조 생태계도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지금 우회 수단으로서 또 미국에 혹은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방법을 들어오는데, 이 심각성이 나중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중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탈중국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거점화하는 게 매우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한국 시장에서 시장을 점유율을 높이고 한국 시장에서의 엄청난 이제 시장 경쟁률, 그다음에 시장 마켓쉐어를 올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출을 하는 건데, 그 들어오는 기업들의 규모나 그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의 나비 효과가 나중에 우리 제조나 이런 유통의 생태계가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대체로 우회로 한다는 건 중국에서 만든 걸 직접 수출할 때 제한을 받으니 미국에서 제재를 한국에서 수출하는 걸로 만들든 포장하든 택가리를 하는 것도 해서 간다는 건데, 네. 그게 단순히 그게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가장 비근한 예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테무 같은 게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한국에서 이런 통합 물류 센터 창고를 만들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여기다 갖다 놓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러니까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배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뭐 지금도 한 전체 순위에서 지금 뭐 우리가 쿠팡 다음에 알리, 뭐 테무 이렇게 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 더 밀착해서 스며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주문이 오다가 오면 중국에서 통관하는 것보다 한국의 통관이 훨씬 빠르고, 물류비도 한국이 더 싸고요, 중국보다.
창고도 지금 한국에 남아도는 창고가 많거든요. 물창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물건을 엄청 갖다 놓을 겁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싼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하고 글로벌 시장이 경쟁하고 있는 여러 가전 제품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 와서 한국 시장도 한국에도 팔고 뭐 다른 나라에도 다른 나라 팔고.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됐을 경우에 지금 아까 단순히 제조나 뭐 뿐만 아니라 유통 부분에서 우리한테 공습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이고, 이거는 걔들이 물류센터를 만드는 거지만 지금 들어오는 애들을 보면 아예 공장 자체를 만드는 거고. 한국에. 예. 그러면 요즘 화학이든 철강이든 뭐 자동차 부품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들어오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업종을 보면 아까 화학, 뭐 철강, 뭐 그다음에 전기전자, 일반 기계 이런 업종들이 우리나라 투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게 우리나라가 뭐가 좋아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아니 뭐라도 전기료가 싸든 안정적이든 인건비가 싸든 뭐 혹은 뭐 FTA와 관련한 관세가 뭐 유리하든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말씀드린 일단 기본적으로 우회수는 가장 거점하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 기본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거점할 수 있는 부분, 일반 기계나 지금 화학이나 한국이 갖고 있는 첫 번째가 일단 사업을 공장을 했을 때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한국에서.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한국 시장을 첫 번째로 규모 적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한국에서 만드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여러 가지 변형이 돼서 또 수출할 수 있는 우회 수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좋고 베트남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베트남은 똑같이 미국하고는 마찬가지로 FTA일 텐데도 뭐 한국이 더 인프라가 좋은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통관이나 물류 부분에 그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도 유럽 수출하려고 동구권에다가 공장 짓잖아요. 우리도 미국에 수출하려고 멕시코에 공장 짓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야, 안타깝다 정말. 한국에서 바로 만들면 일자리도 있고 그런데 멕시코에 가니까 멕시코한테 일자리 주고 우리는 그냥 부가가치 좀 더 얻는 정도라서 참 아쉽긴 아쉽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럼 웰컴을 해야지. 우리가 멕시코 가는 거나 우리가 동구권 가는 거는 시장 네. 공략을 위한 진출이고 우리가 아쉬워해야 되는 부분이며 그들이 오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건 이상한 쇄국적인 마인드는 아니죠. 제가 막아야 된다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멕시코 비유를 하셨는데 멕시코와 중국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산업적인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이미 제3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용하든 이용하러 오는 건데 네. 중국 기업들은 우리랑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니. 그러니까 그런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와 다 경쟁의 구도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면 우리 같이 있는 그 여러 바로 이제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러면 우리 경쟁사나 이런 부분에서 뭐 자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부재를 중국에 갖고 올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조립을 하든 뭘 하든 부분에서 일단 한국에서 하니까 이게 어떤 원산지 기준에 따라서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수도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또 안 그래도 지금 경쟁이 밀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알겠어요. 또 하나는 또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이제 공장을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M&A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가 앞으로 올 것 같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멕시코를 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하기도 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이 자체를 이 문제점을 인식의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걔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해서 중국 AI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국의 이런 제조 혁신이 만들어내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왕창 눈앞에 닥치면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벌써 늦은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큰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구체 사업,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에서 하는데 투자를 엄청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국에서 전구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100명 정도를 이상을 투입해야지만 한 10만 톤 정도를 만드는데 중국의 경쟁 업체는 한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뭐 그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그분들이 이제 봤을 때 야 이게 중국의 제조 혁신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은 아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은 제가 만나보고 했을 때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의 인식에 대한 공유 설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을 하는 이 프로님이나 또 이것을 계속 팔로우를 해가는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향후에 일어날 변화, 이런 나비 효과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뭐 전문가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내 토지를 안 빌려줄 수는 있으나 안 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우리는 이 사업 포기해야 되겠다는 아닐 텐데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큰 차이를 갖고 올 것 같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쟁국이거나 경쟁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토지를 아무 전략 없이 빌려만 주는 건 뭐 노벨 평화상 받을 일도 아니고 좀 고민 좀 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이걸 문제를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공장을 하는 건 좋은 거죠. 일자리 만들어두고 거기에 사람들은 한국 일자리를 씁니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세금을 냅니다. 그 좋은 일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게 좋은 일이고 한편 좋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FDI가 늘어난 건 좋은 일인 겁니다. 네. 뭐 그 다 가서 지금 투자하세요 하는 판에. 저도 그래서 자꾸 여쭙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아까 물리창고 공장, M&A,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런 거점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더 나아가서는 중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 이런 것들이 더 지금보다는 많아질 것이고 요 이슈가 아마 더 뉴스가 될 거고 그러겠죠. 이 이슈로 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방송을 이렇게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에 중국 자본이 20.4%라고 했잖아요. 중화권 1등이에요. 일본, 미국도 아니고. 뭐에 20.4%? 전체 대한민국이 FDI를 그러니까 유치한 금액에 360억 달러를 유치 정도 했는데 그중에 5분의 1이 중국 자본이었다. 뭐 올 수 있죠. 감사하기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존하고는 다르게 매우 많은 게 빠르게 눈 보이는 것이 이게 결국 미중 간의 이런 패권 전쟁의 뭐 그런 여파고. 근데 세금도 내고 일자리도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걸 우리는 그걸 웰컴해야 되냐? 아니면 뭘 어떻게 좀 하면 좋으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산업의 생태계 세금도 내고 있지만 우리의 경쟁력인 수출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저는 타격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크다라고 여기를 보는 거고 사실 지금은 한중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수입하는 기업 수가 훨씬 많습니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기업 수가 훨씬 더 많고 대중국 수출하는 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중국의 제조 혁신 이런 것들이 미국이 대중국 제재가 심화될수록 중국의 기술 자립은 가속화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전에 방송에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 저는 보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고 단순히 우리를 거점화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애들 자체의 역량이 뛰어난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싸고 후진 것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의 글로벌 수출 측면에서 우리의 산업 생태계는 아마도 조금 영향을 크게 받을 거로 저는 보고 있다. 저는 제조 생태계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건 당연히 이제 중국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위협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보고 경쟁력
쌓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야 한국에 공장 짓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 우리는 괜히 아니죠. 불편해라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공장을 짓지 마. 이거는 그러니까 토지 문제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아까 지금 어떻게 하면 아까 좋을까요? 말씀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정부가 보고 이거는 이제 그 문제 이제 이슈로 이제 끝나는 거고 지금 중국 제조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에서 공장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하나의 트렌드고 이게 매우 빨라지고 있고 한국을 거점화하는 것 같고 이게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부분에서는 네. 일단 이런 문제점 인식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투자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그걸 왜 투자하는지 뭐 그다음에 그런 목적들을 조금 물어보는 봐야 된다고 기업들은 이야기를 해요. 기업들은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얼마든지 모범 답안을 말할 수 있죠. 그거를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중국이 부상이 걱정스럽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특히 이제 토지와 내지는 우리 인프라를 우리 쪽에 있는 걸 중국이 활용하려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중국의 경쟁력의 부상이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왕 뭐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일자리나 만들고 세금이나 받는 게 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이제 뭐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성장 제조 혁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좀 우리 스스로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초격차 유지를 하는데 막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뭘 만들고 있지 상대방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계속 초격차 유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은 사실 뭐 그러니까 정부 차원 섹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들어오는 부분에서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뭐 우리의 경쟁력 그다음에 그런 앞으로 변화될 위기에 다가올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공유를 좀 기업들하고 하고 그게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는 그러면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어떠한 방식의 그들과 협력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한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떠한 화학적 융합을 할 것이냐는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정부는 이런 게 더 확산이 되고 이런 변화가 생태가 있을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좀 불법적인 부분들 뭐 아까 인수나 M&A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금융의 여러 가지 자금을 동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규제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야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걸 막자라든가 요런 게 있었으니 요런 걸 주의하자고 할 거지 뭘 막아야 될지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일단은 여쭤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작년에 투자한 업종들 딱 보면 그 업종들을 한번 팔로우를 해보면 대충 감은 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일반 기계 들어왔던 자본금들 부분 한 것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조금은 한번 좀 따라서 찾아본다라면 대충 이제 어떤 목적의 투자고 그렇습니다.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해서 경쟁력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 아마도 판매를 우리나라에 하기 위한 뭐 법인 설립이나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저도 뭐 그냥 근데 직접 공장을 안 뿐이고요. 만들어도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은 뭐 첨단 분야 같은 경우는 직접 공장을 직접 이렇게 새만금이나 이런 데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케이스마다 케이스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 기계는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답답해서 그냥 교수님한테 막 질문도 던지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딱 요렇게 하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걱정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중국 그럼 공부하시는 들어오지 말라 말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근데 교수님이 중국 공부하시는 분인데 뭐 중국에 대해서 괜히
적대적일 리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각 때문이십니까? 조금 더 좀 그런 거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일단 우리 제조 경쟁력하고 중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제조 혁신의 경쟁력이 매우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많은 영역이 있겠죠. 여러 반도체든 배터리든 특히 반도체를 제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앞으로 중국 우리 반도체 빼고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제조 상태가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몇 명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 일어나는 거 보면 중국은 못 만들고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디램 말고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랑 지금이랑 이제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게 스마트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조 자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로봇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단 첫 번째 걱정의 출발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너무 빠르니까.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올해가 중국 제조 2025지 않습니까? 2010년이 됐는데 반도체 빼고는 거의 다 나름 다 지금 60~70%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근데 중국 정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 경쟁력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산업 혹은 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을 봐도 지금은 중국 수출하는 것보다는 중국 거 가져와서 수입하는 게 돈을 더 잘 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국산보다 품질 가격 다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의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거기지만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시장 경제에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점의 인식부터 좀 시작을 좀 하고 정부가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지금 어제도 대통령 선거에서 하는데 AI 100조 이야기를 하는데 그 AI 100조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그걸 골고루 나눠주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어떤 것들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야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될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중국이 최근에 많이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계기가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내버려 둬도 그냥 그런 속도였어? 아닙니다. 계기가 제가 좀 제일 있었어요? 많이 듣는 우리 기업분들, 대기업분들 중국 하는 제가 말한 대기업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름만 대하면 안 그러겠죠, 당연히. 그분들이 제일 거기 회장님들이 부회장님이 하는 말이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데 중국이 원래대로 가면 이렇게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건 미국이 만들어 준 겁니다. 하도 쪼는 바람에 중국을 중국의 제재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중국의 이런 제조 혁신, 기술 자립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도대체 지난 6년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코로나 때 못 갔고 최근에 시장 가봤는데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 1조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는 시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 계기는 뭐냐면 결국은 가장 첫 번째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기술 패권으로 인한 중국 내에 이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또 생존을 위해서 사실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다 지금 중국 기업들 생존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확한 KPI,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정확한 KPI를 딱 목적을 내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아웃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했던 결과죠. 돈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중국은 제조 혁신이 중국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중국 정부도 돈도 쓰고 정책도 하지만 기업도 돈을 쓰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국 제조 2025 원래 목표대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결코 올 수 없었다. 위기감을 심어주니 되겠다. 코로나 때 엄청 움직였습니다. 우리 안 가본 사이에.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현장에 있는 대기업들이 보고 놀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연구실에서 돌리고 있는 기술, 예를 들면
소듐 같은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 다른 방송 많이 다루셨겠지만 이게 저는 CATL하고 중국 정부가 이미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배터리 규제 정책을 지금 뭐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양산 소듐 배터리를 지금 12월 달 혹은 내년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매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 연구실에서 돌리고 있는 정도. 기업들이 알아서 각자 해라고 맡겨놓은 상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한 KPI를 맞추고 정부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자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뭐 생존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그게 딥시크든 뭐 AI든 여러 분야의 산업 부분, 그러니까 중국 산업을 연구한 뭐 저 입장 부분에서는 그게 정말 이게 제조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된 게 많은 우리 대기업들한테 강의 요청을 받으면서 그 단어를 꼭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제가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 중국의 제조 혁신에 왜 이렇게 빨리 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그 대기업들하고 제가 소통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던 되느냐? 애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씩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그 원동력과 배경을 쫙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강의를 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투자를 재검토해 이런 고민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어떤 한국에 하려고 했던 투자? 아니면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하려고. 공장 더 지어서 잘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이미 중국한테 추월 당하고 있구나. 공장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가장 빠르게 저는 이제 중국의 변화가 아니다. 미국이 최근 10년간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바람에 생긴 오히려 빠른 발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모든 게 미국이 만들었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나 쇼크라는 말을 쓸 때 중국의 WTO 가입을 시킨 것도 중국이 시켰고 WTO 가입을 해서 우리가 1차 차이나 쇼크,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건 미국이 만들어준 거. 지금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통해서 2018년도부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기술 패권 전쟁 하면서 중국이 지금 탈중국을 하고 제조 혁신을 통해서 지금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지금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가장 대표적인 제조 국가로 들어가 있는 그게 2차 차이나 쇼크인 거죠.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결국은 그러면 뭔가에 대한 압박이든 뭐든 정부가 나서서 야, 이거 위기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뭐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안 돼. 우리가 계획 잡고 기업을 쪼고 하라고 하고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면 사실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안 쪼더라도 야, 미국이 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똑같이 됐을 텐데 사람이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안 쪼고 있는데 어떻게 쫀다고 생각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시장 자유주의든 뭐든 그건 나중 일이고 산업 키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그게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중국이 이번에 입증을 또 한 번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도 막으려면 삼성전자 화이팅, 하이닉스 힘내라 응원할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든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협박을 하든 나서서 뭘 자꾸 해야지 그거 자율적으로 좀 해보세요. 이제 많이 크셨으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우리의 맹점이긴 한데 우리는 균형적인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조 자꾸 AI 100조 투자한다는데 100조 이래저래 나누면 얼마 될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또 없고 뭐 세금 감면 혜택 이런 혜택으로는 경쟁력이 안 된다. 뭐 매년 페브 하나 짓는데 지금 10조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이제 그럴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선입관 편견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딥시크가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아직 그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것 때문에 싼 것에 매몰되어 있는데
아니다는 거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산업에 그걸 만드는 애들도 있지만 최상위를 또 만드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중국 산업의 뭐 이 극과 극에 있는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걸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고 테무에서 파는 있는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도 안 파는 제품을 한국에 파는 것은 이런 거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중국의 제조 혁신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중국 파는 건 전부 다 후지고 이게 막 떨어지는 제품밖에 없잖아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기업분들 혹은 거기 뭐 대표님이나 회장님들이 연락이 와서 특강을 하면서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애들이 만들어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명이 넘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30명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가 놀랐고 그래서 강의를 요청드리는 거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 옆부터는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그 원인과 배경을 저는 이제 하나씩 장표를 넘기면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죠 하나씩. 그러면 이제 정말 앉아서 뭐 쉬는 시간 없이 진짜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사례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 중국 혁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짐작은 하는데 뭐 사례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그러니까 아까 뭐 들어보려고.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전구체 같은 부분들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100명이 넘어야지 그 10만 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국에서는 중국의 경쟁업체는 한 32 인력 투입이 적다라는 거죠.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기계화가 많이 됐고. 근데 똑같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수요도 많고 규모도 크니까 그 기계 설비를 도입할 수 있었겠죠? 그 자체 기부 자체를 뭐 개발을 하고 그게 AI와 데이터와 이런 것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설비 투자도 더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설비 투자 그렇죠.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이 경제 성장 이야기할 때 지금 투자 뭐 지금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도 또 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 올릴 건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과거에 있는 뭐 부동산 이렇게 우리가 콘크리트 경제라고는 좀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제조 기업의 이런 전통적인 제조 설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런 부분에서 돈을 지원을 하는 것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규제가 막고 있는 것 같은 게 가장 이번에 저도 현장을 갖고 느꼈지만 또 기사에도 많이 났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중국이 실전 주행 데이터가 자체가 비교가 한 1억 지금 작년 말에 1억 킬로미터가 되니까 우리는 제가 알기로 한 65만 킬로미터 정도. 그럼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규모가 좀 돼야 같이 팔로우 하든가 무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네요. 규모도 되고 일단 규제가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일단 규제가 많지만 중국은 하면 규제가 많은 것처럼 보시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냥 규제를 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선 개방, 그 다음에 후 규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식 때 표현을 좀 쓴다라면 그들이 말하는 표현을 쓰면 발전 중 문제 해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일단은 발전시켜 문제 있네. 야 그럼 정리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중국식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졌던 것들이 미국이 이제 이게 규제가 들어가니 중국 정부에서 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속도가 일어난 거고 우리는 코로나 때 안 가봤고 또 지금 그런 정서 때문에 중국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이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은 혼자 답답하시고 걱정되시고 답답한 게 아니라 대기업들을 만나니까 대기업들은 직접 얘기를 하시고 그럼요. 그렇겠죠. 2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론을 이제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피부로 느끼니까 이제 하시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은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점화 전략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 근데 아까 공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 공장이 아니라면 인력 창출은 또 얼마나 많이 될 것이며 세금은 낼 수 있겠죠. 그런 당연히 긍정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표현은 그리 안 하셔도 그 일자리 조금 세금 조금 그 안 받고 말지 그거 다 마음대로 그 좋다고 도와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어. 이건 자유 경쟁을 그냥 할 게 아니야.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 정부가 나서고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정부나 기업이 나서서 그 준비를 좀 알겠습니다. 단단히 해야 된다. 많은 서방 국가들도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메인스트림이 될 텐데 중국은 저렇게 규제 없이 프라이버시 없이 저렇게 개발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개인정보 보호하고 그런 거 할 거냐. 개인정보 보호 뭐 백날 해봐야 중국이 다 앞서가고 나서 그 개인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냐 하는 생각들을 요즘 정말 심각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이 뭐 가장 강력한 중국의 무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내용도 데이터를 또 목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 개인 우리나라에서 인적 자원에 데이터 얻으려고 개인의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도 개인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산업의 데이터. 우리가 되면 여러 가지의 뭐 그런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알겠습니다. 그 거점의 조그만 목적 중에 하나일 거다. 예전 방식으로 그냥 자유무역이라고만 생각할 거는 아닌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판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